석 달 사이에 17명이 죽었습니다. 허허, 저 녀석 왔구나. 어서 오렴 제비야. 반갑구나. 족자도 가져왔네. 야단 물고 온 제비가 전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암행어사 이도윤의 두 번째 이야기, 저작거리의 독사. 전라도 남원부, 한때 전라도에서 손꼽히는 큰 장이 섰던 남원 장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같이 장터에서 이름난 큰 상인들이었습니다. 포목상, 약재상, 미곡상, 어물상.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간 뒤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의원이 살펴보아도 병명을 알 수 없었고 백성들은 장터 귀신의 저주라 하여 장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장터는 텅텅 비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조 임금께서 한밤중에 이도윤을 은밀히 불러들이셨습니다. 도윤아, 또 내 힘이 필요하게 되었구나. 도윤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전하, 분부만 내려 주시옵소서. 정조 임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찰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남원에서 석 달 사이에 17명이 죽었는데 죽은 자들은 모두 큰 상인들이라 한다. 그러나 어찌 귀신이 사람을 골라 죽이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소행이다. 도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윤은 산청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귀신을 핑계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그 수법은 달라도 본질은 같았습니다. 전하, 소신이 즉시 남원으로 가겠사옵니다. 정조 임금은 마패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여라. 이번 상대는 산청 때와 다를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데 거리낌이 없는 자이니 절대 방심하지 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도윤은 이번에도 변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떠돌이 선비가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보부상으로 꾸몄습니다. 누가 보아도 대사관 벼슬에 있던 양반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변장을 하였습니다. 나흘을 걸어 남원에 도착한 도윤은 먼저 장터의 풍경을 살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열에 서너만 가게를 열었고 오가는 사람도 드문드문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터 한쪽에서 호떡을 굽는 행상안악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호떡 하나 주시오. 그런데 장이 참으로 썰렁하구려. 행상안악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타지에서 와서 모르시나 보군요. 이 장터에 저주가 내렸다오. 장사 잘하는 사람한테 귀신이 찾아와서 밤새 목을 조른다나 뭐라나 큰 가게 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죽었으니 누가 장사를 하려 하겠소. 그런데 작은 장사하는 분들은 괜찮은 모양이구려. 그러게 말이오. 나 같은 호떡 장수는 귀신이 거들떠도 안 보나 봐요. 큰 가게, 큰 돈 만지는 사람만 노린다니까요. 도윤은 호떡을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큰 상인만 죽는다. 누군가 남원 장터의 큰 상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도윤은 사흘 동안 장터를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죽은 상인들의 가족을 찾아다니고 이웃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아의 검시 기록도 은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죽은 17명의 상인 중 13명의 가게가 이미 새 주인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 주인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만석.
남원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으로 원래는 중간 규모의 비단 장사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죽기 시작한 석 달 전부터 갑자기 새를 불려 지금은 남원 장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상인 하나가 조심스레 귀띔해 주었습니다. 이상한 건 말이죠. 유만석이 가게를 사겠다고 찾아오는 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으니까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 사람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유만석에게 접근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비단 몇 필과 한약재를 장터에 풀었습니다. 사실 남원에 오기 전 인근 읍에서 미리 구해둔 물건이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높여 호객을 하였습니다. 한양 최고급 비단이요. 한양 궁궐 나인들이 쓰는 그 비단. 남원에서는 처음 풀리는 물건이요. 도윤은 어릴 때 어머니를 도와 장에서 떡을 판 경험이 있었습니다.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이틀 만에 장터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예상대로 유만석이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요즘 한약 물건을 파는 보부상이라면서. 하하, 젊은이가 장사 수완이 좋구만. 유만석은 겉으로 보기에 호탕하고 너그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라 눈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유만석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눈 깊은 곳에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유 대인께서 찾아주시니 영광이옵니다. 한 잔 올리겠습니다. 도윤은 순박한 시골 장사꾼처럼 굴며 술을 따랐습니다. 유만석은 술을 마시면서 은근슬쩍 도윤의 배경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네, 한양에서 왔다면 귀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지? 아이고, 대인, 소인은 그저 한양 저작거리에서 이것저것 주워 모아 파는 쥐꼬리만한 장사꾼이 올시다. 유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도윤을 자기 사람으로 쓸 수 있을지 저울질하는 눈빛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네, 나와 손을 잡고 함께 장사를 하세. 한약 물건은 자네가 가져오고 남원에서의 판매는 내가 맡으면 서로 좋지 않겠나? 도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대인,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유만석의 밑으로 들어간 도윤은 충실한 수와 노릇을 하며 내부를 살폈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유만석의 심부름을 하며 조금씩 신임을 얻어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상인 2명이 더 죽었습니다. 쌀가게를 하던 최영감, 기름장수 박서방. 둘 다 하룻밤 사이에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되었으며 둘 다 유만석에게 가게를 팔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칠 수 있지만 너무 늦으면 또 무고한 목숨이 사라질 터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보름째 되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만석의 오른팔인 사내 하나가 도윤의 팔뚝을 잡더니 의심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봐 한양 보부상, 자네 손이 이상해. 무슨 말이오? 장사꾼 손이 이렇게 곱나? 분만 잡던 손 아니야 이거.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사꾼이라면 물건을 나르고 짐을 풀면서 손이 거칠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손에는 붓을 잡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 형님도 참 제가 한양에서 뭘 했겠소. 장부를 쓰고 거래 문서를 적느라 분만 잡았지요. 장사꾼이 다 집만 나르는 건 아니올시다. 사내가 한참 도윤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가 조심해. 요즘 유대인이 새 사람 들이는 것에 예민하시니 돌아서는 도윤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대답이 늦었다면 끝장이었습니다. 전환점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유만석이 도윤을 불러 은밀하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자네, 오늘 밤 이 약봉지를 내 창고 뒤편에 사는 장 노파에게 전해주게. 노파가 뭘 주면 그것만 가지고 오면 되네. 도윤은 약봉지를 받아 장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장터 뒷골목 깊숙한 곳에 사는 늙은 여인으로 한쪽 눈이 멀고 등이 굽은 사람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묘한 냄새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약재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약재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성균관 시절 의서를 탐독한 적이 있어 약재에 꽤 밝았는데 이 냄새는 분명 독초 계열의 것이었습니다. 장 노파는 약봉지를 봤더니 안쪽 방에서 작은 사기 항아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항아리를 건네는 노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멀쩡한 한쪽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께 전하시게. 이번 것은 전보다 더 정성 들여 만들었다고. 정성이라는 말을 할 때 노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돌아오면서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검붉은 액체, 역한 냄새, 독이었습니다. 유만석에게 항아리를 전한 뒤 도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유만석이 장 노파에게 독을 만들게 하여 상인들을 죽이고 빈 가게를 헐값에 사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독을 어떻게 먹이는 것일까? 그 비밀은 다음 날 저녁에 풀렸습니다. 유만석이 하인을 시켜 장터 상인들에게 술 항아리를 돌리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께서 장터 어른들께 좋은 약주를 보내신다며 이 술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도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선물을 가장한 독살이었습니다. 유만석은 평소에 상인들에게 술을 돌리며 인심을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술에 독을 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술은 모든 상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삼은 특정 상인에게만 보냈습니다. 다른 상인들에게는 진짜 좋은 술을 보내어 의심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하인의 뒤를 밟았습니다. 하인이 향한 곳은 장터 동쪽의 만복 포목전이었습니다. 주인인 조만복은 남원에서 가장 큰 포목상으로 유만석이 여러 차례 가게를 넘기라 권유했지만 끝끝내 거절한 인물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곧장 만복 포목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만복이 하인이 가져온 술 항아리를 열고 사발에 따르려는 참이었습니다. 사발이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 조 영감. 그 술을 마시지 마시오. 도윤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조만복이 놀라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술이 마루에 쏟아졌습니다. 아니, 자네는 유대인 밑에서 일하는 보부상 아닌가? 이게 무슨 짓이오? 그 술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뭐, 유대인이 보낸 술에 독이? 조만복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도윤은 마루에 쏟아진 술을 그릇에 조금 모아서 마당에 있던 닭에게 먹였습니다. 닭이 몇 모금 쪼아 먹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만복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려는 순간 닭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날개를 푸드덕거리더니 옆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만복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마실 뻔했단 말인가. 조영감, 저는 보부상이 아닙니다. 도윤이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이도윤이옵니다. 조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조만복에게 계략을 일러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부러 아픈 척을 하시오.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식구들에게도 입을 다물게 하시오. 유만석이 독이 통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남원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복 포목전 조영감이 밤새 알아누웠대. 아이고, 또 장터 귀신이 노렸나 보다. 유만석은 이 소식을 듣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오후 조만복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영감, 몸이 안 좋다며. 내가 좋은 의원을 보내줄 테니 너무 걱정 말게. 그런데 이 기회에 가게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 하는데, 자네가 이렇게 아프면 가게를 돌보기도 힘들 테고 내가 좋은 값에 사줄 수 있네? 조만복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인 가게를 넘기는 것은 생각해 보겠소. 유만석은 만족한 듯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벽 너머에서 이 대화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최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장 노파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유만석의 심부름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밤에 웬일인고 유대인이 보냈나? 아닙니다. 노파, 저는 암행어사 이도윤이옵니다. 장 노파의 한쪽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두려워하기보다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만요. 무슨 뜻이오? 장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사나리 소인은 원래 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30년간 약을 지어 사람을 살려온 양녀이옵니다. 노파에게는 하나뿐인 손녀가 있었습니다. 16살 된 손녀분이는 남원에서 얼굴이 고운 것으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반년 전 유만석이 분이를 첩으로 들이려 하였습니다. 노파가 완강히 거절하자 유만석은 분이를 납치하여 자기 별장에 가둬버렸습니다. 분이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사옵니다. 독을 만들라고,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라고. 노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인이 처음 독을 만든 날 밤새 손을 씻었사옵니다. 비누로 씻고 재로 씻고 모래로 문지르고. 그래도 손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사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약을 지어 사람을 살리던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었사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9사람이 소인의 손 때문에 죽었사옵니다. 소인은 10,0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도윤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노파, 분이가 어디에 갇혀 있소? 남원 서쪽 교회에 유만석의 별장이 있사옵니다. 높은 담장에 무장한 사내 대여섯이 지키고 있다 합니다. 도윤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이를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노파의 사정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니 분명 참작이 될 것입니다. 노파는 도윤의 손을 꼭 쥐며 엉엉 울었습니다. 도윤은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튿날 남원부사 정태호를 은밀히 만나 마패를 보이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어사나리가 오셨으니 천만다행이옵니다. 소인도 유만석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그자가 관아 아전들까지 매수한 터라 혼자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옵니다. 부사 어른,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세 가지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나, 포졸 10명으로 별장을 급습하여 분위를 구출한다. 둘, 장 노파의 증언과 독을 확보한다. 셋, 유만석을 관아로 유인하여 별장으로의 도주를 막는다. 도윤은 유만석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대인 부사 나리께서 장터 부흥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 하시며 관아로 초대하셨사옵니다. 유만석은 자신의 장터 장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 여기고 의기양양하게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유만석이 관아에서 부사와 차를 마시고 있는 바로 그 시각, 도윤이 이끄는 포졸 10명이 별장을 급습하였습니다. 관군이다. 문을 열어라. 별장 경비들이 저항하였지만 훈련된 포졸들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도윤은 안으로 달려들어가 방마다 뒤졌습니다. 가장 깊숙한 방. 창살이 달린 문 뒤에 수척한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반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얼굴은 창백하고 여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분이냐? 소녀가 겁먹은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구하러 왔다. 할머니가 보내셨다. 할머니가 정말?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자물쇠를 부수고 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장 노파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노파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녀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분이야. 할머니, 분이가 달려가 노파의 품에 안겼습니다. 노파는 뼈만 남은 손녀를 끌어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머니, 무사하셨어요? 이 할미가 내 걱정을 많이 했다. 노파는 손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서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유만석이 아무것도 모른 채 부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사 나리 소인이 장터를 잘 관리하고 있으니 관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남원 장터를 조선 최고의 장으로 만들 수 있사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에 포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장 노파와 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유만석은 분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도윤이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유만석, 내 이놈. 독을 써서 상인 19명을 죽이고 무고한 소녀를 납치 감금하고 남원 장터의 상권을 강탈한 죄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유만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그 늙은 할미의 헛소리만으로 이 유만석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 도윤은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첫째, 장 노파의 증언과 독약 제조 도구 일체를 확보하였다. 둘째, 내가 보낸 술에 독이 들어있음을 달그로 실험하여 확인하였고 그 술 항아리를 증거로 보존하고 있다. 셋째, 내 별장에서 납치 감금된 분이를 구출하였다. 그리고
도윤은 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넷째, 내가 죽은 상인들의 가게를 사들인 거래. 내역과 장 노파에게 독 제조를 의뢰한 기록이 담긴 이 장부를 내 서재에서 찾아냈다. 내가 직접 쓴 필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구나. 유만석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온화하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감히 유만석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요. 내 뒤에 누가 있든 법 앞에서는 소용없는 일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유만석을 포박하였습니다. 유만석의 뒤를 캐보니 전라 가명의 서리 하나가 뇌물을 받고 검시 보고서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의 급사라는 허위 보고가 올라갔으니 위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만석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매수된 서리는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장 노파는 강요에 의한 것이 참작되어 1년 유배에 그쳤으며 돌아온 뒤에는 다시 양녀로서 남원 백성들을 위해 약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유만석이 강탈한 가게들은 모두 유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분이는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훗날 뛰어난 양녀로 성장하여 할머니의 뒤를 이었다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 할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남원 장터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도윤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날 장터 상인들이 나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사나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만복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습니다. 도윤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은혜를 갚으시려거든 정직하게 장사하시고 이웃이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마시오. 유만석이 오랫동안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구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면 악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도윤에게 보고를 받은 정조 임금이 물으셨습니다. 도윤아, 산청에서는 관리의 탐욕을 보았고 남원에서는 상인의 탐욕을 보았구나.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도윤이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탐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사옵니다.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탐욕이 악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을 수는 있사옵니다. 엄정한 법이 악인을 두렵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밝은 눈이 있으면 되옵니다. 정조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법과 감시, 그리고 올바른 가르치. 이 세 가지가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로구나. 훗날 사람들은 남원 장터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칼이 가장 무섭고 인자한 척하는 악인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행실을 보아야 한다. 달콤한 말일수록 그 뒤를 의심하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약에 든 독이 아니라 마음에 든 독이니 탐욕이라는 독을 경계하라. 여기까지가 암행어사 이도윤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야단 물고 온 제비가 전해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